안녕하세요. 책 읽는 쭈TV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노인이 되지 않는 법입니다. 지언이는 손호아였고 펴낸 곳은 리수 출판사입니다. 저자는 일본의 소설가이다. 1972년에 발표한 나는 이렇게 나이 들고 싶다는 초장기 베스트셀러로 지금까지도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 누구를 위하여 사랑하는가? 는 1970년에 발표하여 400만 부가 넘는 초베스트셀러를 기록했다. 아직까지도 왕성한 집필 활동을 하고 있다. 저자는 노인이 되지 않는 법으로 7가지 지혜를 전한다. 첫째, 자립할 것. 둘째, 죽을 때까지 일을 가질 것. 셋째, 늙어서도 배우자, 자녀와 잘 지낼 것. 넷째, 돈에 얽매이지 않는 정신을 가질 것. 다섯째, 고독과 사귀며 인생을 즐길 것. 여섯째, 늙음, 질병, 죽음과 친해질 것. 일곱째, 신의 잣대로 인생을 볼 것. 지금부터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가 할 일은 직접 한다. 사자나 기린 같은 동물들은 모두 스스로 먹이를 구해 살아갑니다. 인간도 그것이 기본입니다. 스스로 음식을 사러 가든 친구에게 철약 맞은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 반찬을 보내달라고 부탁하든 어떤 방법을 써도 좋습니다. 자기 손으로 생활을 꾸려나가야 한다는 의무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 아는 분으로부터 멋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넘어져서 병원에 입원했던 80대 할머니가 퇴원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갔는데 그분이 거실까지 기다시피 하여 스스로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고는 혼자 살면서 나처럼 넘어져서 여러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더랍니다. 배우고 싶은 노인의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남들이 어떻게 보는지는 문제가 안 됩니다.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식으로 살아갈 것인가 입니다. 고령자에게 주어진 권리는 포기하는 편이 낫다. 노인들이 좀 더 사양할 줄 알아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TV 프로그램에서 난치병 근위자로 불리는 명의가 자주 소개되는데 시간과 사람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한 달에 수십 명밖에 수술할 여력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젊은 사람부터 수술대에 오르는 것이 마땅합니다. 치료에 필요한 백신이 한정되어 있다면 고령자로서 먼저 수혜받을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국가 제도나 의료 수혜에서 만인은 평등합니다. 따라서 고령자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양보해야 합니다. 국가가 고령자를 버리는 것도 아니고 젊은이가 권리를 양도하라고 요구하는 것도 아닌 고령자가 자신의 의지로 또는 미학으로서 양보하는 것입니다. 60세 생일을 맞아 친구들과 환갑 기념으로 한국을 여행했습니다. 부산에서의
첫 식사 메뉴는 불고기였습니다. 가이드는 이 식당은 얼마든지 먹어도 값은 똑같으니까 많이 주문하세요 하고 친절을 베풀었지만 친구 중 한 명이 첫날이니까 과식하는 건 안 좋을 것 같아요. 이것만 먹고 그만 시키죠 하고 말했습니다. 조금 모자란 듯 했지만 덕분에 접시를 깨끗하게 비웠습니다. 젊은 사람이 낯설 땅을 만들어 줘야 한다. 고이즈미 주니치로 씨가 총리에 오르면서 당시 8세였던 나카순의 야스히로 씨와 84세의 미야자와 기이치 씨에게 은퇴를 요청했는데 나는 당연한 요구라고 생각했습니다. 두 분 모두 충분히 건강하고 사고방식도 유연했지만 나이와 입장을 생각해서 당이라는 틀에서 벗어나 사회에 공헌하는 편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영업 사장님에게는 관계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거대 조직의 요직이라면 상황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재단 등의 회장이나 이사장이 좀처럼 그만두지 않고 현역에서 활약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체력이 쇠해져 더 이상 일을 감당하지 못하게 됩니다. 또는 머리에 문제가 생겨 하루아침에 멍청해집니다. 또는 회의 도중에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차만 마시고 일어선다든가 꾸벅꾸벅 졸게 되었을 때는 이제 그만 물러나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전날 무슨 일이 있었던지 회의에 꼭 참석해서 내용을 경청하고 업무에 관련된 판단을 내리는 것이 의무인 사람이 꾸벅꾸벅 졸고 있다면 더 이상 그 자리에 연연해서는 안 됩니다. 말도 잘 못하고 귀도 잘 안 들리고 꾸벅꾸벅 졸기나 하는 사람은 이사나 위원회에서 사임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인생의 목적과 목표를 갖는다. 동창들은 지금 78세인데 대부분 하는 일이 있습니다. 내가 학창시절에 그런 재능이 있었나 하고 깜짝 놀랄 정도로 저마다 기술을 몸에 익혀 연마하면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에게 일본어를 가르치는 친구도 있고 붓글씨 교실을 열어 사람들을 가르치는 친구도 있고 염색 기술을 배워 전람회에 출품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이 친구의 작품이 팔리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경제적인 가치가 창출되는 자기만의 일이 중요해집니다. 내가 열심히 한 일에 대가를 지불해 드리겠습니다. 라는 말을 듣게 된다는 것은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유치해 보여도 이것이 사는 보람입니다. 노인이 건강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비결은 사는 보람입니다. 요리, 청소, 세탁은 반드시 직접 한다. 남성들도 요리 정도는 스스로 해야 하지 않을까요? 남자는 부엌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 라는 구시대적인 기질은 정말 곤란합니다. 내가 아는 분들 중에 아내가 잠깐 나갔다 오겠다고 말하면 어디에 뭘 하러 가는데? 라는 질문은 속 빼놓고 그럼 난 뭘 먹지? 하고 묻는 남편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사람은 남자든 여자든 기본적으로 혼자서 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적어도 자기가 먹을 간단한 식사 준비, 세탁, 방 청소 등은 해내야 합니다. 다행히 우리 남편은 가사 활동을 별로 싫어하지 않습니다. 요리 같은 건 조금만 배우면 누구든지 간단한 것은 만들어 먹을 수 있고, 그것도 귀찮다면 인스턴트 제품을 구해다가 전자레인지로 데워 먹으면 됩니다. 요즘 세상에서는 전자제품만 쓸 줄 알아도 거의 모든 가사 활동이 가능합니다. 빨래만 해도 세탁기에 옷을 집어넣고 버튼을 누르면 끝입니다. 귀찮고 하기 싫은 생각이 드는 까닭은 남이 시켜서 억지로 몸을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한번 해볼까 하고 도전해 본다면 집안일도 한가로운 시간에 즐길 수 있는 놀이가 됩니다. 익숙해지면 지금보다 더 잘하고 싶다는 사치스러운 생각까지 듭니다. 아내도 애정이 있다면 지금 당장 남편을 가르쳐야 합니다. 오랫동안 같이 살아온 부부더라도 죽을 때는 각자입니다. 만에 하나 남편 혼자 세상에 남겨졌을 때 기본적인 가사조차 해내지 못한다면 너무 불쌍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감사와 예절이 필요하다. 자녀는 일주일에 한 번, 그것이 힘들다면 한 달에 한 번, 그마저도 힘들다면 봄, 여름, 가을, 겨울에 계절마다 한 번, 그조차도 무리라면 1년에 한 번쯤은 부모님을 찾습니다. 부모는 집을 깨끗이 청소하고 말쑥한 옷을 입고 남아있는 체력과 수중 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성껏 음식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도착하면 즐겁게 이야기를 나눕니다. 예전에 저지른 실수를 지적하거나 잔소리를 늘어놓을 기회로 여겨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조심성과 위로와 예절이 필요합니다. 대면 서먹하게 지내라는 뜻이 아닙니다. 바쁜데 여기까지 오느라 혼났겠구나. 건강해 보이셔서 다행이에요. 라고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서로에게 온전히 전하는 것이 자녀와 부모의 성숙된 관계입니다. 부모님이니까 내버려 둬도 상관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 아이 앞에서는 아무렇게나 말하고 행동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고독을 견디는 것, 고독에서 나를 발견하는 것. 내가 아는 여성은 남편의 죽음으로 무엇보다 힘들어진 것은 마음껏 남들을 험담하지 못하게 된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타인의 비밀이나 자신의 추악함에 대해 말하기가 꺼려집니다. 하지만 배우자라면 다릅니다. 맘 편히 이야기할 수도 있고 어쩌면 같이 맞장구를 쳐주며 험담을 나누게 될지도 모릅니다. 밖으로 새어나갈 걱정이 없으니 안심하고 실컷 떠들 수가 있습니다. 사이좋은 형제 자매도 이와 비슷할 것이라 생각하는데 이처럼 방파제 역할을 해줄 사람들이
주위에서 조금씩 사라지는 시기가 노년과 만년이며 이것이 노인의 고독이기도 합니다. 누군가가 재밌는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바라거나 어디로 데려가 주기를 바라면서 고독을 이겨내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고독을 이겨내는 근원적인 힘은 오직 자기 자신 뿐입니다. 내가 나를 구원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노년의 일과는 고독을 견디는 것입니다. 고독 속에서 나를 발견합니다. 내가 어떤 인간이었는지, 어떻게 태어났고 그 삶에는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그것을 발견하고 죽는 것이 인생의 마지막 목적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생의 풍요로움. 예전에 오키나와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미국인 중년 여성과 동석했던 적이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는데 그녀는 대뜸 난 아들이 둘이에요 하고 말을 걸어왔습니다. 장남은 매사추세츠 공과대학을 나온 수재로 교수이고 둘째는 공부를 싫어해서 성적이 나빴는데 어느 날 군에 입대하더니 오키나와로 파병을 갔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 결혼하고 아이가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녀는 오늘 처음 며느리와 손자를 만나러 가는 길이라면서 지갑을 꺼내 아들 부부와 손자의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의 대화에서 둘째 아들에 대해 공부는 싫어했지만 그 아이는 사람들을 사랑할 줄 알았어요 라고 칭찬하는 말이 인상 깊었습니다. 우리가 잘 쓰지 않는 표현이라 그런지 신선한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들이 사람을 사랑할 줄 안다는 것은 어머니로서 큰 자랑거리입니다. 내 아이가 비록 수재는 아니더라도 명랑함을 잃지 않고 누구를 만나더라도 친절을 베푸면서 세상을 즐겁게 살아가 주기를 바랐던 시절이므로 그녀와의 만남은 더욱 특별했습니다. 뺄셈의 불행, 덧셈의 행복. 노인의 삶에는 두 가지 생활 방식이 있습니다. 갖지 못한 것, 잃어버린 것만을 헤아리며 낙담하는 사람과 받은 것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아프리카를 이해하게 되면서 인간의 일생에 주어진 것들에 감사하는 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생 동안 비와 이슬을 피할 수 있는 집에 살고 매일 끼니를 해결했다면 그의 인생은 기본적으로 성공입니다. 만일 그 집에 욕조와 화장실이 있고 건강을 위협하는 더위와 추위를 지켜줄 장치를 갖추고 매일 산뜻한 이불에 누워 잠을 청하고 누더기가 아닌 정상적인 옷을 입고 입에 맞는 음식을 먹고 전쟁을 겪지 않고 병들었을 때 병원에 갈 수 있다면 그의 인생은 지구적인 관점에서 상당한 행운을 누린 것입니다. 저자가 말하는 괜찮은 노인으로 사는 법을 새겨 들어야 되겠습니다.